요거 더 필요한 사람 찍으세요. 38번. 없고요. 지웁니다. 그만해. 너무 많아. 21번. 몇 페이지냐? 206페이지를 펴세요. 206페이지. 오늘 2월 29일, 3월 1일? 2월 29일? 3월 1일. 전국에 있는 이연국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있나요? 집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 문제를 안 풀고 수업을 듣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바로 카메라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태블릿을 끄고, 영상을 끄고, 문제를 다 푼 후에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아까 있던 게 그 정답이니까 정답을 따로 기록을 해놓고 채점을 한 후에 생각을 해보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2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틀리는 학생이 꽤 있습니다. 심승옥은 정답이 1번인데 맞았나요? 왜 답이 1번이에요? 일단 빈자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 어우, 잘하고 있어요. 지금 1단이란 용어를 썼잖아요. 기억 바깥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기억 안에서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왜? 밑줄이 한 줄 정도로 긴 거니까. 그러면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자리까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준 1번이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냥 밑에 공간의 다양을 적용하는 데서 있을까요? 이 새끼 안에서 찾으려니까. 상상력과 사유가 깃든다. 이게 2번이에요.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이유 얘기해 보세요. 상상력이나 사유 같은 게 들어야 되는데 그 1번에서 보면 자연 공간이 끌어지는. 그렇죠. 자연 공간이 그 빈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3번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3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빈자리가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자리가 채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생긴 게 아니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형의 차이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정답. 22번 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김세희 양 맞았나요? 틀렸어요. 김연아 양 맞았나요? 좋아요. 답이 왜 3번인지 기준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게 2번이에요. 1번은 뭐겠어요? 그 앞에 거?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는 걸 잘해야 됩니다. 진부하다는 건 현아야. 쉬운 말로 바꾸면 뭔 뜻이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식상해지다. 그럼 뭐 지루해지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되게 지루해지거나 식상해진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3번에는 몰래카메라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부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겁니다. 매력적 오답은 5번이 매력적. 매력적 오답은 항상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헤어스타일을 대체할 말로 제한되었던 머리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음에 되니까 세 말이 내포하는 뜻이나 정서적 느낌이 대체될 말과 달랐던 것. 첫 번째, 세 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체될 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정서적 느낌이 달라야 돼요. 자꾸 이렇게 끊는 사고를 해야 그 사람이 이제 분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5번을 보면 세 말이 뭐예요? 머리꼬리죠. 기존의 말이 뭐예요? 헤어스타일이에요. 정서적 느낌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현아 헤어스타일이 멋진데 좋습니다. 현아 머리꼬리 멋진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5번은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23번 문제는 별표를 2개를 쳐주겠습니다. 자, 언뜻 봐도 틀린 학생이 꽤 보입니다. 자, 뒤에 최문선 양 맞았는가? 좋아요. 왜 답이 3번인지 얘기해 보세요.
미적 무관심성이랑 잘했다. 미적 무관심성인데. 두 번째 단락 보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음. 심리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 3번이랑 무슨 관계야? 그래서 뛰어넘은 익숙한 심리적 자네가 미적 무관심성을 찾은 건 참 잘한 거야. 왜냐면 칸트의 핵심이 그거니까. 근데 그거에 그 미적 무관심성을 찾았으면 정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네가 읽은 바로 밑에 줄에 순수하게 심리적인 심리 상태가 정의는 맞아.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쓸모없는 정의야. 좀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입니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뭐 이건 됐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걸 미적 무관심성이라 해요. 자,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얘는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비문학에서 어떤 단어를 제안해주는 말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답과 연결된다 했죠. 그럼 이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미적 무관심성인 거야.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왜 중요한 거냐? 자, 우리 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다른 단어의 쌍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뭘까요? 전부 다 뉴비들인가요? 다 이번 달에 온 학생들이요? 형식의 반대말이 뭐야? 내용이죠. 내용이죠. 형식은 거치지. 내용은 속이란 말이야. 전형적으로 나오는 겉과 속의 대립이 되는 거죠. 내가 보민이한테 넌 어떤 남자 좋아하니? 그러니까 전 남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다 쳐봐. 남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 친구가 뭘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 마음? 그러니까 내면을 중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머릿속에 겉과 속의 대립을 항상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볼 때 형식만을 중시한다 그러면 칸트는 내용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되는 거냐? 칸트의 입장에 가까운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형식만 중시한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몇 번이야? 3번인 거죠. 3번에 보면 색채 묘사 밑줄 칩니다. 카메라의 시점 처리 이런 것이 바로 형식이죠. 그런 걸 중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같은 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 밑줄 치고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내용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야. 5번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4번, 5번 다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매력적 오답인데 2번은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하면 되잖아. 근데 역시 형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24번은 했던 거고요. 25번. 자, 이수연 양 맞았나요? 틀렸어요. 위가은 양 맞았나요? 좋아요. 왜 5번인지 얘기해 보세요. 기준이 뭐죠? 그렇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동음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번호를 매기세요. 번호를 1번 이렇게 매겨요. 필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의미와 문법적 지위가 달라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푸는 학생들은 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는 건 다 이해를 한다니까? 그럼 자네는 문법적 지위가 뭐라고 생각해? 앞에 있는 나는 ADS를 했을 때 나는 대명사고 너는 조사다. 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동사의 활용형. 다시 말해서 어간과 어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글 사실 문법적 지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냐? 품사를 의미하는 거였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5번이 답이에요. 넘어갑니다. 26번이요. 왜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죠, 이건? 했냐? 했죠. 누가 질문한 거야? 27번도 한 거 같고요. 28번 가겠습니다. 28번 기억 니은이 안 나와 있지만 뭔지 다 알죠? 유연서 양 맞았나요? 틀렸어요? 이수연 양 이것도 틀렸나요? 맞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그 문장이 핵심입니다. 라의 세 번째 줄이 핵심인데요. 지금 저 친구가 읽은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 정태의 정의가 나왔어요. 정태의 정의가 뭐야? 짧아. 정적인 상태인 거야. 그럼 공시태는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나오거든. 정적인 상태하고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다른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인 이유가 화살이 날아가는 화살을 갖다가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누면 한순간 동안 정태로 본다면 정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시태라고 본다면 그렇지만 조금 이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8번 질문자 이해됐나요? 다음 29번도 했지 않나요 혹시? 안 했어요. 29번 보겠습니다. 김범인 양 맞았나요? 자네는 근데 옆에 친구 걸 자꾸 보고 있는데 왜 채점을 못했어요? 좋습니다. 앞에 율 맞았나요? 답 설명. 왜 5번이 아니고 1번인지를 설명하세요. 응. 그럼 이렇게 쓰면 되냐? 나온 거 이렇게 쓸까? 영향을 준 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우가 말하는 게 이제 말이 현우가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슬픔이 그 말이 영향을 미쳐서 슬픔을 만든 거니까 내가 볼 때 거기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5번이랑 헷갈려 버리다가 5번으로 가는 친구 한 20% 정도 되거든. 5번 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이런 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순환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한다 해봐. 입자의 운동이 태양한테 뭔가 영향을 주지는 절대 않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번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주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현우가 말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생산이 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근거는 주체라고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번으로 갑니다. 30번은 지금 질문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30번에. 자,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기억나나요? 이거 무슨 적기라고 했었죠? 이렇게 적는 방식과 이렇게 적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끊어적기, 이게 이어적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억은 형태주의적 입장인데 끊어적기에 해당하나요? 이어적기에 해당하나요? 끊어적기에 해당합니다. 잠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밑에 4번 선택지에 나왔는데 이게 표준어의 표기법에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위에야 아래야? 하나 더 헷갈리려고 또 이것도 적어볼까? 셋 중에 표기가 혹시 얘가 맞을까요? 얘가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 비읍으로 발음 나는 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얘로 발음이 나는 놈은 소리대로 적는 게 규칙이에요. 얘로 발음이 나는 놈은 형태대로 적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형태주의적 입장인 거고 요건 표음주의적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1번을 보면 기억의 사례가 맞는 거죠. 4번을 보면 짤막하다 널따랗다는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니까 앞에 걸로 발음이 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 게 형태주의적이 아닙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31번 설명하겠습니다. 소희 맞았는가? 자, 남양 맞았는가? 설명해 보세요. 31번 질문자는 누구죠? 좋아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그렇죠. 기준이 바로 강제나 무지를 제껴야 기준이 되는 거죠. 니은은요? 정한 거니까 강제죠. 디귿은? 이것은 모르는 어린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답률이 64%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승호 32번 설명하세요. 가는 동시에 참여될 수 없고 1번, 3번 두 개 설명하면 됩니다. 동시에 거시기할 수 없는 그렇죠. 1번은 동시에 참도 안 되고 아이고 씨. 넌 가 얘기한 거지 지금. 미안해.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은수는 은수보다 키가 큰데 음. 동시에 키가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음. 3번 맞고 3번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익이 더 손해다 같은 경우는 음. 그 확실하지가 않고 확실하지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의 반대가 그 이익이 아닌 한들 어. 손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억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건가요? 가에서.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 그러면 부등호로 따지면 이거죠. 키가 크지 않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등호로 만들면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크던지 아니면 얘가 작거나 같던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원소가 반드시 속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어떤 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참이 될 수도 없고 이쪽이 참이든지 이쪽이 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둘 다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민수에게 이익이다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이거죠. 민수하고 뭐 은주라는 애가 역시 있다고 칩시다. 이익이다는 건 이거죠. 은주라는 애가 이익이다. 민수에게 손해이다 그러면 은주한테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지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지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요 3번의 두 문장은 둘 다 거짓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거짓인 상황이 확실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참인 상황은 생기기가 어렵죠. 이해되냐? 왜냐면 남은 부분이 뭐밖에 없어요. 민수와 은주가 둘 다 이익도 아니고 손해가 아닌 경우니까 똔똔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똔똔인 경우에 해당되면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지만 둘 다 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33번은 수업 때 한 것 같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라는 걸 알 겁니다. 34번에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단락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략 10줄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고 네모에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단락만 읽으면 된다. 같이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물론 글 전체를 읽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테지만 충분히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독립시키는 거 맞아요. 맨 밑에 부분 있죠. 해당 정책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더 필요해요. 네모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임의 설계 과정에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에 주목했다. 경쟁과 갈등이 첫 번째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위임이라는 걸 왜 하는지에 대한 글인 거야. 이 글이. 그러면 어떤 정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 부분 좀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의 특징은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떤 정치 행위자도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안정적으로 갖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정책이 미래 정치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걸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하면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도로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해요. 구리시에 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했는데 여기 바로 이제 그 지금 현재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봅시다. 요 당이 공약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 입법을 추진을 하다가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민주당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정책을 또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얘네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법안을 올려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도로를 5년 동안이나 만들다가 6년, 7년째 되면 완공이 될 텐데 중간에 없애버리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그 비용의 로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중간에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공사는
법령하고 관계없이 얘네한테 다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는 원래 뭐 하는 관계다? 갈등하고 경쟁하는 관계다 라는 기준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네로부터 얘네를 안전하게 독립시켜야 된다 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이 1번이라고 이미 알려줬습니다. 2, 3, 4, 5에서 내가 알려준 기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찾아보세요. 자꾸 분해를 하다 보면 보입니다. 2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2번에 갈등이 어디 있어요? 경쟁이나 갈등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보이죠? 그들 간에 뭐가 있다고요? 정책적 선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줄에 뭐? 안정성과 지속성. 두 번째 기준이 나왔잖아요. 3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 선호의 불일치.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 밑에 세력 변화 가능성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당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독립이라는 건 첫 번째 줄에 재량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4번도 역시 유럽 중앙은행이 전권을 독립성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각 회원국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 이게 바로 회원국들끼리 경쟁하거나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5번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한다. 이게 바로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자들의 반론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그럼 1번은 왜 답이냐? 자, 읽어볼게요.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의 권한을 위임한다. 마치 위임하는 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갖는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안 돼요. 갈등이 없잖아요. 얘네는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걔네들이 전부 다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앞에는 갈등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위임한다고 돼 있으니까 동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35번. 자, 이거는 다 맞아서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를 보게요. 첫 번째 기준 뭐예요? 현실에 종속돼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은 현실을 넘어서려고 절박하게 애써야 돼요. 근데 현실에 종속된다는 게 뭔 뜻이냐? 바로 위에 줄에 보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결국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2번과 3번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3번을 보니까 어떤 자유를 갈망했던 가정주부가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다고 나와 있죠. 이건 현실에 종속된 거잖아요. 근데 2번을 보니까 여선생 앞에 검사대가 된 제자가 나타나 사건을 해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실에 종속된 게 아닌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6번은 내가 질문을 할게요. 세이 맞았는가? 좋아요. 왜 1번이 답인지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네 기준을 먼저 얘기 안 하고 그걸 먼저 설명했네요. A의 기준이 뭔가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순환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아마 기억, 니은, 리을은 아마 다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순환 구조라는 것을. 디귿 때문에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귿 설명해 보세요. 카우스적 성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차이가 커져서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디귿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수증기 증발이 일어났어. 근데 기상 조건이 조금 다른 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태풍이 증가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태풍이 감소하는 전혀 다른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카우스적 성질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37번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했죠. 좋아요. 넘어갑니다. 38번. 자, 별표 2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콜라시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 질문이야? 누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나요? 했어요? 누가 질문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못 들은 친구가 질문한 모양이다. 넘어갈게요. 지금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지난 시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39번을 같이 한번 가볼게. 39번. 윗글에 제시된 역법에 관한 관념이 가장 잘 드러난 진술은 지금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볼 텐데요. 1번하고 4번을 물어볼 겁니다. 준비하세요. 1번은 왜 맞고 4번은 왜 틀린 건지 준비해 보세요. 아주 현아가 다음 차례인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죠.
준비됐어, 현아? 자, 현아 된 데까지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현아가 읽어준 거잖아. 4번은 왜 안 되는 거야? 거꾸로잖아요. 4번은. 볼까요? 해와 달과 오행성은 하늘에서 운행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으니 북극성이 밝은 빛을 잃는 것은 임금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임금이 여기 있는 걸 잘 못한대요. 그러면 얘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본문에 나온 거는 얘 뜻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전달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건 이 자식이 잘 못하면 얘가 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는 방법. 되죠? 다음 40번 누구 질문인가요? 좋아요. 40번 문선이 맞았나? 옆에 수연이 맞았나? 좋아요. 얘기해보세요. 기준이 뭐죠? 응. 자, 거기서 숨겨진 기준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운반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운반자 주변의 환경을 조종해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 자기한테, 유전자한테 유리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어떤 유전자가 있죠? 뇌충에 유전자가 보이지. 그럼 운반자가 누구야? 개미지. 그럼 개미를 어떻게 조정하지? 풀잎 피해서 쉬도록 하지. 그래서 소한테 먹기 쉽도록 한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소한테 가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보미가 이걸 질문했다는 건 혹시 뭐 다른 게 또 더 추가로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있고 어. 기억을 미연으로 와서 미연에다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자, 41번입니다. 41번 질문자는 누군가요? 자네요. 몇 번 때문에 질문했어요? 5번 때문에 질문했나요? 그렇죠. 보통은 5번 때문에 질문합니다. 5번 때문에 질문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볼까요? 법 이념들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법 이념들이 뭐하고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가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세 번째 하는 지문이다. 뭐하고 뭐가 있었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있었지.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요?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얘를 지키려니까 얘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이걸 지키려니까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야. 그때 요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걸 찾아야 되는데, 5번을 보면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에서 자동차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통행을 할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이게 법이야.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좌측 통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변경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법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측 통행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가 없어? 정의에 관련된 요소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는 게 정의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이겁니다. 갑은 15년 전에 을에게서 1년 기한으로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우리가 정의의 관념에 따르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아니, 15년 전이 아니고 150년 전에 빌렸더라도 돈을 빌렸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의잖아. 그런데 을은 15년 동안 갑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걸었더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시효에 해당되는 거야? 그거는 이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이거는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인지 알아요? 10년입니다. 그런데 상사채권인데 어떤 거 같은 경우 5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일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돌려달라고 소리를 안 하면 그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10년 후에 달라 그러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년하고 11개월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야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1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의 개념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가 충돌했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법이란 정의를 지켜야 될까 법을 지켜야 될까 해서 뭘 선택했냐? 법을 지키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잖아. 됐죠? 다음 42번 누구 질문인가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는데 42번 더미의 역설은 첫 단락에 보세요.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더미의 역설 위에를 읽어보면 쌀 한 톨은 더미가 아니잖아. 그럼 10개는 더미야? 아직 더미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러면 1000만 개는 더미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10,000개는? 그럼 11,000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기준이 애매한 경우를 바로 더미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 똑같은 경우예요. 테세우스를 기리는 뜻에서 그 목선을 영구 보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판자가 썩을 때마다 새로운 걸로 갈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 새로 만든 배인가가 헷갈렸단 말인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테세우스 배라고 하기 어려울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뉴턴 수가 몇이에요? 12예요? 13이에요? 47번 펴라. 12야? 13이에요? 12죠? 뉴턴 수의 정의가 뭐예요? 두 번째 단락 처음 보세요. 하나의 구와 접할 수 있는 구의 최대 수. 이 글을 읽어보면 13개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가 결국은 12개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12개가 하나의 구하고 접하는가?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일단 이 구하고 접하게 옆으로 몇 개를 놔요? 첫 단락에 나오는 얘기요. 몇 개를 놓으면 돼? 육방 밀집 쌓기 얘기가 나오잖아. 6개를 놓으면 된다는 거야. 딱 접하게. 그 다음에 이 위에다 몇 개를 놔요? 3개를 놓고 저 밑에도 3개를 놓으면 총 12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뉴턴 수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적용을 평면 위에서는 그럼 뉴턴 수가 몇 개냐? 평면 위에서는 아래 3개하고 위에 3개를 못 쌓고 그냥 이 하나 6개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이 뉴턴 수가 되는 것이고 직선 위에 그러면 정의가 뭐였냐? 구 옆에 접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것이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90강 오늘 진도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이용한 적용이라는 단원이에요. 9강 10강 그 번호 3번 4번 자, 네 문제 표시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네 문제 표시하세요. 자, 우리가 배운 7, 8강이 이거였어요. 자, 이거에서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내용이 뭐였냐? 밑줄이 짧거나 밑줄이 길거나 밑줄이 어떤 범위를 포함할 때 이때는 기준을 앞뒤에서 설정을 해서 정확한 기준을 찾아서 문제를 풀고 이때는 기준이 안에 있으니까 끊어서 번호를 매겨서 풀고 이때는 기준이 주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주제가 여기 있든 기준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번에 이제 9, 10강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보기를 이용한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 문제라고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보기 문제는 90강에도 나오고 11, 12강에도 나오는데 90강의 특징은 뭐냐면 요 상황에서 보통 밑줄이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보기가 출제가 되는데 보기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적용을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기준 찾는 건 똑같아. 거기다 뭐만 들어가? 보기 안에서 주제 찾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의 기준을 찾고 여기에서 주제를 찾아서 2개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 부분에 글이 나오기도 하고 도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여기서 배운 기준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입니다. 3번, 4번은 난이도가 중상 정도고요. 13, 14는 난이도가 상 정도입니다. 저거 풀고 나서는 최상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오늘 5문제를 풀 거야.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풀고 나서 같이 얘기합시다. 자, 네 문제 한꺼번에 갑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 거는 틀리면 안 돼. 근데 약간 말장난이 섞여 있어. 앞에
뒤에 거는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린 이유가 딱 두 가지야. 본인이 자 지금부터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해준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뭘 못했나 이게 핵심인 거야. 보세요. 어디야? 그 가하고 나에 뭐라고 적어놨어야 돼? 가에는 유행 효과, 나에는 자 가 그래프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진한 굵은 선, 진한 선. 항상 세로축이 뭐라고요? 가격. 가로축이 뭐라고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데요?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뭐에서 뭐로 이동을 했어야 돼? Q에서 Q1에서 Q2로 수요량이 뭐 했어야 돼? 증가했어야 되지. 근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이 얘기죠. 왜?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산다 이 얘기죠. 그럼 옆에 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남들이 개나 소나 다 사니까 나는 안 산다 이렇게 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한 명 한 명 다 얘기 들으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상품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Q1에서 Q2로 증가했다면 Q1에서 Q2로 증가했다면 하얀 선 따라간 거냐 노란 선 따라간 거냐. 여기로 갔다면 하얀 선 따라간 거니까 유행효과가 존재 안 한 거다. 1번은 맞는 건데. 2번 가볼까요? 상품 가격이 하락할 때 유행효과 존재한다면까지 끊어. 무슨 선 따라가야 된다고? 노란 선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해를 가로로 묶어. 요 말을 놓쳐서 틀리는 거다. Q1에서 Q2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해서 더에 동그라미 쳐라. 봐.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증가한다는 얘기야? Q1에서 Q2로 증가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 현상이 일어나면 Q1에서 Q2 다시만큼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느 만큼 더 증가한 거야? Q2에서 Q2 다시만큼 증가한 거지. 답은 2번. 이해돼요? 말장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놓치면 안 되죠. 오른쪽 문제로 갈게요. 뭐라 적혀있어요 여기? 한정, 대상. 불러주세요.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 여기는 기각이 아니고 기각의 오류. 여기는 채택의 오류. 여기는 자 틀린 이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추측하면 안 되고 찾아야 돼. 근데 얘를 안 찾아서 틀린 게 첫 번째 실수야. 대부분 학생이 지금 그 실수했어. 지금 내가 답을 보니까. 자, 두 번째.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틀렸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요 라인은 무슨 라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라인이 실제 있냐 없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된 라인이야. 실제라고 해도 돼. 근데 요 라인은 무슨 라인이야?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뭐 한 거야? 판단한 라인인 거야. 그 두 개의 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볼게요. 판정 대상 첫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약물 뭐? 복용 여부. 이게 첫 번째 판정 대상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 봅시다. 이거 뭐 어떤 놈이 뭐 했다는 거야? 약을 먹음. 이렇게 쉽게 하라고. 얘는 안 먹음. 이게 사건인 거야. 자, 이제 내가 판단했다는 거야, 그걸. 얘는 뭐라고 판단한 거야? 먹었다. 먹었네. 얘는 안 먹었네. 먹었네. 안 먹었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지금 제대로 판단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잖아.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 없어. 다 해. 이거 했으니까 난 잘했어. 이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느 게 더,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오류인 건 알겠지?
둘 중에 어느 게 문제야? 왼쪽이 문제야? 오른쪽이 문제야? 본문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자, 왼쪽은 어떤 문제냐면 먹은 인간을 안 먹었다고 판단했으니까 못 잡은 거지. 근데 이때는 이 자식은 가만히 있어 떠들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난 안 먹었지 뭘. 이러고 또 가만히 있어. 자, 이 자식 볼게. 어떤 인간은 어떻게 한 거야? 안 먹은 놈을 먹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해? 소송 걸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문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쪽을 줄이려면 이쪽을 늘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엄격하게 측정하려고 해? 느슨하게 측정하려고 해? 느슨하게 측정해가지고 못 잡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잘못 잡는 일은 없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인 거야. 느슨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두 번째 한번 해볼게. 두 번째는 판정 대상이 뭐야? 세 번째 단락에서 찾아봐. 판정 대상이 뭔지. 무엇을 판정한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착각하냐면 갚는 거 안 갚는 거니까 갚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본문에 정확히 뭐라 되어 있냐면 미상환 여부를 판정한다. 사실 따져보면 금융기관은 갚을 놈이 중요한 거야? 얘네한테 안 갚을 놈이 중요한 거야? 갚을 놈은 냅둬도 돼. 안 갚을 놈만 잘 골라내서 얘네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미상환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여기 쉬운 말로 바꿔볼게. 미상환 여부가 실제 하는 놈이야. 그럼 뭐야? 안 갚을 놈이야. 돼요? 여기는 갚을 놈이야. 자, 이 라인은 무슨 라인이라고요? 판단 라인입니다. 난 뭐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여기는 오류야, 오류가 아니야? 오류가 아닌 거고 여기가 오류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안 갚을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여기는 갚을 거야. 여기는 안 갚을 거야. 여기는 갚을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대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이 위에 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 밑에 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 내가 판단을 한 거 가지고 결정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갚을 거야 한테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답 몇 번이야? 1번 보여? 1번 뭐라고 돼 있어? A의 경우에 대출 해주고라고 적혀 있지. 이해돼? 대출 안 해준다고. 정답은 1번이야. 왜 한 명만 맞은 거야? 다 틀렸어. 본인이 사고 과정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걸 그걸 찾아서 적어 놓으라고. 아,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뭐를 뭐 하자.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을 보세요. 지금 오류가 두 개가 생겼는데 왼쪽 오류하고 오른쪽 오류가 있어요. 어느 게 문제인지 생각해봐. 왼쪽이 문제야? 오른쪽이 문제야? 왼쪽이 문제지. 왜 왼쪽이 문제야? 어떤 놈인데? 안 갚을 놈인데 갚는다고 판단해서 잘못 빌려주면 돈을 몽창 떼이잖아. 그러면 돈이 원금까지 다 손실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갚을 놈인데 안 갚는다고 판단하면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줬어. 그러면 적어도 뭐 손해는 좀 있겠지. 기회비용,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 정도가 손해가 있겠지만 그 금액은 작지. 원금 손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안 하게 만들려면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생겨도 상관없는데 이쪽이니까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이런 놈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노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강조하는 지점이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두 문제를 볼게요. 13번하고 14번입니다. 지우고 시작하죠.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되긴 하죠. 언제까지 갔으면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4월까지 학교를 친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3월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대구는 지금 몇 주 연장했어요? 2주 연장했어요. 서울하고 구리는 언제 발표하냐면 내일 발표합니다. 더 쉴지 안 쉴지를 기도하는 건 왜 뭘 기도하는 거죠? 빨리 가게 해달라요. 고3이니까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그 여름방학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주를 더 쉬게 되면 무조건 여름방학을 다 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한 주 쉰 건 여름방학에서 까. 근데 2주를 더 쉬게 되면 앞으로 이거는 정규 수업 일수를 좀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가 됐대.
그래서 수업을 까주는 거야. 원래 예를 들어 100일을 수업해야 인정이면 90일만 해도 인정하게 이렇게 잘라준다.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지금 닥친 문제는 뭐냐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가 딜레이 될 거란 말이야. 기말고사도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간격이 짧아질 거고. 수능은 거의 연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장난 아닌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은 안 하는 거고 당장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거잖아. 그래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메일을 받았죠? 이메일 좀 줘봐. 이메일은 앞으로 학원 사이트를 되게 고민 중이야. 왜냐하면 학원 사이트를 만드는 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업체랑 두 군데랑 미팅을 하고 왔어. 그러면 그쪽으로 수업을 절반을 예를 들어 돌린다. 정규 수업은 하지만 정규 수업을 하고 고3은 또 중간중간에 뭐 클리닉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동영상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한 주는 동영상으로 돌리던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년은 걱정이 안 돼. 쉬면 돼. 근데 고3은 할 양이 정해져 있잖아. 수특을 당장 다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 기말고사에 다 들어가는 거고 수능에도 들어가는 건데 수특은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걸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들처럼 거기 있는 지문만 쭉 하면 빨리 끝나. 2달이면 끝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그 분량이 많다 그랬잖아. 수특의 3배 정도 분량의 학원 교재가 나간단 말이야. 그걸로 나올 가능성 있는 걸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좀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을 끝내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3,000명, 4,000명 가까이 되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작지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걸리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다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치사율은 어차피 높진 않으니까 다 걸리면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큰일 나죠. 이 부분은 삭제하죠. 공개적으로 하면 다 걸리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그 학원 어디야 그러면서 막 와서 다 악플 달리고 막 죽어라 막 이러고 너나 걸려라 막 이러고. 좋습니다. 어디 할 차례냐 하면 1, 2 뭐 모든 문제가 다 1, 2, 3, 4, 5예요. 어쩌라고. 1번이 제일 많고요. 2번, 3번 이렇게 있네요. 3번, 2번 이렇게 있네요. 통계는 항상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조명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네 몇 번이라 했어요? 3번이라 했어요.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먼저 지워야 합니다. 니네 지금 3번째 단락 보는 거 알고 있지?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 그런데 그러니까 니네가 전부 다 디귿과 리을에는 아니라는 거 대부분 알 거야. 거기는 0V잖아요. 20V를 가하는 게 기억이나 니은이잖아. 지금 원래 통계적으로 보면 1번하고 3번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 절반 정도씩. 근데 이제 1번 애들은 왜 1번이라고 생각하냐면 기억을 지우는 이유가 이게 보기가 1, 0이잖아. 그러면 1자리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오른쪽에 그 리을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1이 만들어지니까 0, 1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번을 가는 거고 지금 유리가 얘기한 것처럼 보기를 본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2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셀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건 쳐달라게 나와 있어요. 셀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게 셀이라고 5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보이죠? 이 뻑큐 모양을 한 요 놈이 셀인 거야. 이 두 놈이 모인 게 블록이 되는 거야. 근데 유리가 3번째 단락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먼저 일단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일단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있어요. 3번째 단락의 2번째 줄이에요. 이건 우리가 1, 2강에서 배웠는데 뭘 나타내는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냐?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데이터를 지우기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니까 둘 다 지우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이든 0이든. 그러니까 1단계가 기억이 아니고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두 개를 맞은 친구가 2명이 있네요. 14번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것은 1번, 4번, 뭐 2번, 3번 의견 다 듣겠습니다. 먼저 1번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세 번째 학생. 왜 1번이라 했죠? 승호. 전환 단서를 활용해서 이제 갔다고 생각해서 1번에. 뭐 의견은 알겠습니다. 4번 학생 의견 들어볼게요. 그 앞에 학생. 4번.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있는데 강아지가 뚜껑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크기 변화를 얻었어. 크기 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그럼 넌 1번을 비판해보세요. 1번 왜 아니에요? 뒤에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하는 물체를 볼 때 그 운동 시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왜 아닌 거예요? 1번은.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다른 학생 발표하는 동안. 4번 학생. 자네. 아니 2번 학생. 자네. 왜 2번이에요? 답이. 근데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음. 사실 거부터 이건 틀린 거. 그럼 혹시 다른 걸로 갔나요? 아니면 아직 미결정 상태? 3번 학생. 저 뒤쪽에. 누구요? 현수 아니면 보인. 자네. 그래 뭐 정확하게 본 건 아닌가? 1번, 4번 두 개를 일단 보겠습니다. 심승옥은 자네 4번 비판하세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야. 다들 생각해봐. 자, 한소희 양, 몇 번 답이라니? 넌 4번이 왜 아니라고 생각해? 뭐가 틀렸어, 4번은? 자, 도와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죠? 이 글은 네 글자에 대한 글입니다. 뭐에 대한 글이죠? 입체지각 범위가 너무 넓어요. 양쪽 눈으로 입체지각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 글은. 한쪽 눈으로만 입체지각하는 경우입니다. 뭐예요, 그걸? 그렇죠. 글 전체를 보는 방법은 도대체 이 단한 단서가 몇 개가 나오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야. 몇 개가 나오지? 3개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개가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뭘 못 보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동일한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시각의 뜻을 보니까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여기까지를 그냥 물 흐르듯 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접속어가 뭔데? 그 다음 줄이. 또 다른 단한 단서로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직선 원근을 1번으로 센다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 위에. 자, 첫 번째 단한 단서가 뭐예요? 말을 찾아봐. 물체의 상대적 크기가 바로 첫 번째 단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 크기의 정의가 뭐예요? 끊어서 읽으라 그랬죠? 동일한 물체. 자, 두 번째 조건은 크기가 달라 보임. 이게 상대적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가 되는 거야? 2번이 직선 원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또 다른 거라 그랬으니까. 직선 원근은 거기 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민이 직선 원근의 정의. 우리는부터 읽으세요. 평행선의 폭이 다름.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3번. 수연이. 세 번째는 뭐야?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끊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의 분포. 첫 번째 조건, 집단 분포. 같은 대상. 자, 다른 것도 얘기해. 또 읽어봐, 수연이. 연속적 크기 변화. 이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표시를 밑줄 치고 그냥 끊으면 되는 것들이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4번입니다. 옆에 학생. 가은이, 읽어봐. 그렇죠? 뭐예요? 까지 끊어야 된다고. 관찰자는 무조건 운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뭐예요? 자, 이상들이 뭐냐면 한쪽 눈으로 멀리 있는지 가까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맞죠? 그럼 그리고 나서 보기가 나왔잖아. 그럼 보기는 무조건 뭘 거야? 이 넷 중에 하나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넷 중에 뭐에 하나는 이거 네 개가 아니고 아예 다른 거지, 이런 문제는 너무 유치하고 아구가 안 맞으니까 안 낸다고요, 문제를. 보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나를 봅시다. 축구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없는 친구가 많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는 친구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뭐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는 거야. 결기울기에 끼워 맞추게 되는 거야. 근데 나를 읽어보니까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커지니까 걔가 놀랬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집단 분포가 맞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닌데 자꾸 끼워 맞추게 된단 말이야. 1, 2, 3, 4를 제대로 표시를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동일, 상대적 크기가 이렇게 나왔어. 동일 물체가 크기가 달라 보인다를 여러분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별로 못 느꼈었단 말이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거는 같은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동일 물체라고. 근데 하나의 대상이 크기가 달라 보이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나가 뭐냐고 물으면 이건요, 결기울기가 아니고요, 상대적 크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했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여우예요. 다람쥐예요. 그리세요.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뭐가 맞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서워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게 상식이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다람쥐는 어떻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막 이과스럽게 여우와 다람쥐를 연결하는 손에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막 이러잖아. 이과 애들처럼. 왜 이랬을까는 기준이 뭐야? 이 넷 중에 하나겠군 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떤 게 있어? 관찰자가 운동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러면 정지에 있단 말이야. 얘놈까지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여우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으면 가까이 있는 거고 느리게 움직이면 멀리 있는 거니까 파악하고 도망가는지 아닌지 결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잘했습니다. 연습이라서 그냥 좀 어려운 문제 시켜본 거예요. 많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책은 적어도 2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작년에 수능을 1등급 받은 친구를 밖에 붙여놨잖아요. 다 2번, 3번 봤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2번, 3번 보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 권을 더 사라고, 데스크에 가서 더 사서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잖아. 그것만 표시를 다 해.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틀린 문제를 다 표시한 다음에 까먹을 만할 때쯤 돼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푸는 거야. 그럼 기억이 100%는 안 나고 한 80%는 나겠지. 그럼 또 20%가 남잖아. 기억이 안 나. 또 해보는 거야. 막 해보고 선생님 맞나요? 클리닉 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계속 하는 게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하는 게 아니야. 뭘 계속 돌려? 기출을 7개나 10개를 계속 돌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돌리는 거야. 왜? 이 사고방식이 제일 좋은 사고방식이니까.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6. 요거 잘 맞추면 최상위권의 사고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16번 해봅시다.
자, 1분 남은 시점에서 힌트를 하나 줍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건 단면이에요. 단면. 입체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면이에요. 입체를 그린 친구가 꽤 여러 명 있어서 내가 힌트를 주는 거야. 앞에 반이랑 결과가 좀 비슷한 분포가 나왔는데 봅시다. 이런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보기예요.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가, 눈으로 봤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물체 나가 연결된 요놈을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BC 방향에서 구한 뭐의 크기냐? 네모칩니다. 환산값. 환산값의 크기예요. 뭐예요? 환산값 읽어볼까요? 자, 보민이 읽어봐라. 산란하고 흡수된 뭐가 되는 거야? 감쇄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감소된 양이 환산값입니다. 자, 보기를 다시 보면 네모하고 세모가 있는데요. 이때 가, 네모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과율의 뜻이 뭔가요? 이건 상식인데요. 투과율은 뭐한 정도야? 통과한 정도죠. 그럼 통과한 정도가 많으면 흡수된 양은, 감소된 양은 적겠죠. 그러니까 투과율이 클수록 환산값은 적어지는 거야. 투과율이 적을수록 통과가 잘 안 돼. 그럴수록 감소된 양은 많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첫 번째 사실관계고요.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답니다. 요놈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데 요놈은 투과율이 낮아요. 몇 배가 낮아요? 2배가 낮아요. 요놈 투과율이 높아요. 그러면 요놈을 통과하면 환산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환산값은 투과율이 낮으니까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감소된 값이 커지는 겁니다. 환산값이 커져요. 2배가 커. 얘는 환산값이 작은 거야. 됐죠?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CT기에 넣어서 단면을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X선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지나가면 요거는 이걸 안 통과하고 옆으로 그냥 지나갔으니까 흡수된 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0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쭉 계속 그렇게 가다가 요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만큼이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니까 환산값이 이렇게 뿅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뒤에는 흡수 똑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가다가 요 지점이 되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요 놈보다 투과가 더 안 되는 놈이야. 환산값이 갑자기 몇 배로? 2배로 훅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냐? 이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뒤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보면 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가면은 통과된 양이 없다가, 그러니까 흡수된 양이 없다가 요 지점에 되자마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한 번에 훅 올라가는 게 아니지. 어때요? 조금 점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0으로 쭉 가다가 요 지점에 훅 올라가겠죠. 요만큼하고 똑같은 높이가 훅 올라가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게 숨어 있어가지고 점점점 커져야 될 것 같잖아요. 이 값이.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에서 쭉 가다가 요 지점부터 훅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몇 배가 올라가냐면 여기 하나죠. 근데 요 놈은 통과가 2배는 안 되는 놈이니까 둘, 셋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몇 도로 꺾어서 보려면 돼요? 45도로 꺾어서 보려면 되죠.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시점이 되면 몇 번 아니면 몇 번 둘 중에 하다라는 게 사실은 보여야 돼요. 뭐라고? 2번? 2번 아니면? 지금 내가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45도가 자, 여기 수직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선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 지점부터는 통과 점 더까지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한 번에 훅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45도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쪽에서 점점점 오다가 여기서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훅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출발한단 말입니다. 양쪽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는 거다. 알겠냐? 근데 문제는 이제 꼭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위에가 평평하냐 끝까지 뾰족하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1번, 2번이. 그럼 해보자고. 그럼 여기까지는 점점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점점 늘어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놈하고 이놈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어떻게 해결을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색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종인데 이건 통과가 잘 되는 건데 얘는 통과가 2배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의 색종이였는데 이걸 갖다가 접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환산값이 다르니까 좀 추가율이 다르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펼쳐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통과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 통과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냐면 요렇게 이루어지니까 통과한 거리가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앞에 반 애들도 다 틀렸어요. 근데 있잖아. 이거 그렇게 안 푸는 애들도 있어.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처음에 이게 접혔을 때 니네가 요 상태 때 봤지? 요 상태 때 봤잖아. 그때 여기가 통과한 거리하고 요쯤에서 통과한 거리가 얘는 거리가 절반이잖아. 요만큼이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요건 환산값이 얘보다 반이니까 2배를 지나갔는데 얘는 반만 지나가도 똑같다. 그래서 두 개의 각도가 어때야 돼? 지금 각도가 어때? 1번, 2번. 왜 1번인지 알겠어? 2번은 각도가 다르지. 벌써 거기서 푸는 애들도 있어. 또 어떤 학생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걸 내가 아까 피는 걸로 가르쳐줬지. 근데 이걸 접은 애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푸는 애도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사각형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위가 평평하게 된다는 거야.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 근데 이거는 원래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어. 그냥 연습이야, 연습. 어디서 나온 문제야? 교육청이야? 9월이지?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인 거야. 이런 능력을 중시하는 거야. 30번까지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다음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211번부터 240번까지 질문 받을게요. 자, 질문이요. 211번. 227. 223. 222. 220. 235. 215. 234. 211부터 가겠습니다. 네. 211 볼게요. 21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상징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죠? 상징이란 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죠? 그래서 두 개 항상 묶어서 얘기하죠. 비유와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진짜가 아니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상징은 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적게 사용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거의 없는 시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읽을 때 고3이라면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해야 돼? 높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보세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지 않는 시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3번은 애초에 답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선택지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찾아야죠. 가단락을 봅니다.
진짜가 아닌 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아? 왜 누가 질문, 그 저반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반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미음을 보면 확실합니다. 나의 마음이 뭐래요?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데 어둠이라 했잖아요. 상징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달락을 보면 오른쪽에 213번 문제 그 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보신각종의 소리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히는 건 사실 뭘 의미하는 거래요? 내가 쓴 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네 몇 번이라 해서 틀렸나? 2번이요? 2번에 회상의 방식 이랬는데, 삶의 애환을, 그러니까 회상의 방식은 네가 가나 나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삶의 애환이라는 게 뭐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가하고 나가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15번으로 갑니다. 근데 215번을 보려면 본문을 봐야 되겠죠. 본문을 봅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해석한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수, 2수, 3수를 해석을 시킬게요. 30초 후에 시킵니다. 준비하세요. 자, 현서 시작. 1수. 맑은 거울에 맑은 거울에 에이 끼거든. 이거는 밥주로 바꿀 줄 아니야. 소리 내서 읽어봐. 두 번째 줄. 끝까지 읽어봐. 소리 내서.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처 알건만은 한 번 더 읽어봐. 아이 어른 없이 나가 알지만은 이제 알겠지? 모르지 않아요. 또 맑은 거울에 티가 끼면 돈을 주고 닦을 줄을 그 다음부터 다시 해석해 보세요. 아이와 어른 없이 다 미처 알건 여기서 미치다는 것은 크레이지는 아니고 어디에 도달하다. 그것 어디에 도달할 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값 없이 닦을 깨끗한 거울 덕이죠. 덕. 깨끗한 덕을 바꿀 줄은 모르는 이게 지금 밑에 214번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디귿 아니고 리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적 상황을 제시했다는 게 뭐냐? 뭐는 닦는데 뭐는 안 닦아요? 거울은 닦는데 마음은 안 닦는다.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 아니야. 그 다음 이수를 가볼게요. 이수는 그 앞에 학생 성의관 까지 끊으세요. 이게 니은의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성의관과 팔덕문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서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본문에 쭉 읽어보면 이놈들은 다 진짜가 아니고 다 상징적인 단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 좀 어렵다 볼 수 있고 화자의 의식 변화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크나큰 고든데 어쩐 일로? 자, 진일이라는 건 하루 종일이라는 뜻인데요. 행인이 그 큰 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일수랑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마음에 대한 거구나. 되게 넓은 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성의관과 팔덕문 앞에 있는 거니까 바로 마음의 덕을 닦는 길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덕을 닦지 않는구나 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구인산 선생님이 할게요. 구인산의 긴 소나무를 베어서 세상을 다스릴 배를 만들어내었어.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사공도 보잘것없 변변치 못해서 저물어가는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똑바로 이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215번의 3번이 답인 이유는 크나큰 한 길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부정으로 표현했잖아요. 3번이 답입니다. 질문자 딴 거 뭐 때문에 질문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가달락 시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뭐 문제랑 연결이 지금 안 되는데 가시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까지 끊어. 왜 더듬었어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길에 나아갑니다. 길에 왜 나갔어요? 주머니에 없어서 길에서 찾아보려고 나간 겁니다. 갔더니 길이 있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돌담이에요. 얘는 이 길 중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연달아 있고 돌담이 있고 담에는 쇠문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 부정적이야. 사연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걸어봤자 계속 길이 안 끝나.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물음표 해야 됩니다. 왜 울지? 왜 울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울어요? 못 찾았으니까 울 거 아니야. 근데 그 밑에 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뭔가 잃어버려서 부끄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학원에 오다 1,000원짜리를 잃어버렸어요. 학원에 왔는데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1,000원짜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뭔가 잃어버릴 때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런 건 어떤 경우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를 읽으면서 왜 부끄럽다고 하지? 안 되는 걸 잃어버렸구나. 풀 한 폭이 없는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아직도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뭔지 알았다. 뭘 찾는 거야? 담 이쪽 너머에 있는 내가 남아있는 나를 찾는 거죠. 흔히 윤동주시에서 이런 걸 무슨 적자라고 하나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죠.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사는 이유는 다만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살고 있다. 넘어갑니다. 자, 220번 질문이네요. 220번에서 우치와 임금의 주된 협상 전략입니다. 질문자는 5번 때문에 질문했나요? 처음 대사를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신은 전우치오입니다. 전학계 없어 소신 때문에 근심을 과하게 하사 소신의 아비를 잡아 가두시기에 안 잡히니까 아빠를 잡아왔을 거 아니야. 소신이 탄원을 하고자 하여 왔사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신 아비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약에 강원 감사를 벼슬을 주시면 소신이 대국에 잡혀가서 무사히 감당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소신을 전하께서 아무리 잡으려 하실지라도 잡지 못할 것이옵니다. 5번이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나왔어요. 공손하지 않아요. 잡으려 해봤자 안 될걸.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와 상대방이 원하는 바의 교환을 요구했죠. 아빠의 벼슬 올려주는 것과 잡혀주는 것의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임금은 밑에 보니까 그럼 네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4번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222번은요. 몇 번 때문에? 3번 때문에? 왜 질문? 1번 때문에 질문한 건 누구야? 몇 번? 그거 이제 2학년 말에 배웠죠. 2학년 말에 배우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기준, 아주 긴 문장이 없는 것. 아주 긴 문장이 없는 것이 짧고 간결한 문장의 기준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짧고 간결한 문장은 문학적 용어일까요?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한테 가서 짧고 간결한 문장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몇 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까? 절대 안 되죠. 그건 문학적 기준이 아닙니다. 상식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평가원에서 너무 싫어하는 거. 이의제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수백 건씩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해설도 달아야 됩니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짧고 이게 과연 이게 짧은 거냐? 이게 긴 거냐? 이게 물어보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5번을 답으로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짧고 간결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아주 긴 문장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봐요. 어디까지예요? 자욱해진다까지 3줄 넘어가잖아요. 이건 짧고 긴 문장이 아니지. 한 줄만 딱 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끝이라고. 짧고 간결한 문장은 틀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대략 짧은 문장의 기준은 한 줄 반 이내의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아냐면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냐. 25년 동안의 수능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짧고 간결한 문장이라는 게 나온 게 6문제가 있어. 다 찾아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그게 맞다고 판단된 게 3개가 있는데 그 기준이 대략 한 줄 반 정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기준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긴 문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어요. 또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너는 감각적 이미지를 못 찾았단 말이지. 그치? 근데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가 대충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뭘 얘기하는 거야? 딱 5개를 얘기하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나 있으면 3번은 맞는 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애초에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왜냐면 시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게다가 여기는 무슨 냄새 그래서 후각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없고, 이럴 경우는 있어.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는 여러 종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시각만 여러 가지 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몇 개 이상을 찾으면 되냐면 2개 이상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227번. 223번 안 했나? 223번에 답이 5번인가요? 5번이요? 누구 질문? 질문자 누구야? 누구야 질문자? 몇 번이라 했는지를 알아야 선생님이 그것도 설명을 해주지. 몰라요? 자, 223번에 5번을 보면, 그렇죠? 태고적 원시의 세계란 말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맨 끝에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 그 바로 밑에 단락 보면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렉골은 흡사 프로메테우스한테 그거를 불을 처음 받았을 때 태고적 원시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그걸 갖다 5번처럼 얘기하면 일단 말도 안 되죠. 태고적 원시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 헛소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태고적 원시의 세계란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뜬금없어 보이는 이런 문제를 왜 내냐 하면 2번째 단락하고 3번째 단락 때문이야. 2번째 단락의 맨 끝에 봐봐. 이 사람은 현실 중심적이야, 과거 중심적이야, 미래 중심적이야, 뭐 중심적이야? 뭐라고 얘기했어?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과거 중심적은 아니지. 그 다음 단락 봐.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이냐? 이 사람은 과거 중심이 아니고 현실 중심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5번처럼 이상한 선택지가 하나 나오는 거야. 과거 중심적이라고 하면서. 이해돼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서 내는 겁니다. 다음 227번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인데요. B하고 D입니다. D입니다. 1차 위해하고 2차 위해가 227번이에요. 1차 위해와 2차 위해가 뭔지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1차 위해는 뭔가요? 동 넣은 거죠? 2차 위해는 뭔가요? 그 어디야? 거기 어디 갔어? 이 문제는 잘 질문이 안 나오는 거라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2차 위해가 그 B 바로 위에 있는 거죠. 맞아? 이런 쉬운 문제를 질문하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잖아. 아, 중약 밑에 저기네요. 오케이, 앞에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 봅시다. 중약 바로 위에 보면 독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각설, 이때 노씨가 매양 소주를 죽이고자 하니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가지고 먹으라 그런 거야. 그래 이제 먹으려 그랬는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살피심이 있어 호련 난데없는 바람이 일어나 티끌이 죽에 날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티끌을 건져 문 밖에 버리니 푸른 불이 일어나더라. 까지가 첫 번째 위해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야? 일단 난데없는 바람이 첫 번째 요소죠. 비현실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연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비현실성은 아니죠. 그 다음 푸른 불이 일어나는 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화학작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애매한 상태고, 두 번째 위에는 중약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
그 결혼하는 장면에서 중량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첫날 밤에 이 신방에 둘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니까 신부에게 자리를 청한 후 촉을 물리고 원앙이 물을 펼쳐서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는데 문득 창밖에 수상한 인적이 있죠. 마음에 급히 놀라 급히 일어나 앉으니 어떤 놈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벼슬을 하였으나 남의 계집을 품고 누웠으니 죽기를 아끼지 않는구나 해서 아주 덩치가 큰 놈이 칼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올라가 버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현실적이 확실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5번에서 B, D의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된다 그랬는데 B는 세모고 D는 전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234번. 자,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작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목 자체가 중요한데요. 상행이 뜻이 뭐야? 고향으로 돌아간다? 반대말이 뭘까요? 하행이지. 여러분들 뒤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상행선. 무슨 트로트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전국적으로 코로나만큼 뜨고 있는 것이 트로트예요. 알고 있나요? 나는 그 종편 잘 안 보는데 난 보진 않아요. 어제 어디 친척 집에 갔는데 전부 다 모여 앉아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 제목이 뭐더라? 미스터 트롯. 그게 시청률이 30%대가 나오고 너는 상행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하행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이 여기 있잖아. 우리 집이 의정부야. 우리가 시골에 의정부로 내려가는 것. 이거 뭐예요? 이렇게 볼 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행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일이 돼서 여기서 이쪽으로 서울로 내려오면 상행선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점점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 어떤 장면이 보일까요? 점점점 도시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긍정, 부정, 판단 원칙 첫 번째만 한번 같이 하고 갑시다. 긍정, 부정, 판단 원칙 첫 번째가 뭐예요?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긍정이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되돌아가 봅시다.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평택을 지나서 서울 쪽으로 오는 겁니다.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낯선 얼굴에 빛을 지세요. 누구 얼굴이겠어요? 창문에 비친 거니까. 근데 자기 얼굴이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해서 너의 모습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건 부정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세모. 낯선 얼굴은 세모예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 낯익은 얼굴이라는 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낯선이 부정이었다면 낯익은은 긍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약간 이상하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오징어 씹고 화투판 벌이는 게 긍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시 전체의 긍정 부정이 어떻게 됐을 가능성? 뒤집어. 그거 바로 뭐예요? 반어잖아. 반어의 가능성 생각하는데 반어는 나중에 끝나고 생각하는 거고 긍정 부정은 일단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봅시다. 낯익은 얼굴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황원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 TV 안테나, 흥미있는 주간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왜? 고개를 끄덕이는 건 긍정을 할 경우에 끄덕이는 거죠. 녹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심야 방송 전파 소리, 듣기 힘든 소리에 자, 귀 기울이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게 긍정이기 때문에. 귀 기울이는 거에 세모 쳤죠. 그럼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 다음 힘찬 노래, 긍정. 자동차 소리, 긍정. 여행, 긍정. 맥주나 콜라, 긍정. 보이죠? 따라오고 있죠? 즐거운 여행, 긍정. 자, 생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세모 치세요. 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보다 긴 말은 부정이죠. 가문 날씨, 긍정. 축구 경기, 긍정. 증권 시세, 긍정.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어떤 토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나 스포츠 얘기나 재밌는 얘기만 하고 살아라.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어가 되는 거잖아. 이 문제가 작년 대원외고 중간고사에 나왔는데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는
반어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대적 크기. 맞나요? 운동시차 이런 건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화자 입장에서 반어의 정의가 뭐냐면 뭐가 반대되는 거예요. 의도와 표현이 반대되는 걸 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반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작가나 독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상식적인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화자 입장에서는 반어가 아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반어가 아님.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반어임. 이게 정답이었어요. 되죠? 235번 가겠습니다. 4번부터 갈게요. 234번에 4번 AB의 인식 변화를 통해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시적 화자는 낯선 얼굴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뭐라고 자꾸 주장하냐 하면 현실을 그대로 냅둬 개선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화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235번을 보면 5번인데 235번에? 234번에 4번이 답이야. 아까 답 잘못 적혀 있었니? 내가 잘못 적어줬나 봐. 4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 235번에는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야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미 이 시가 뭐라는 게 제시가 돼버렸어. 235번은. 반어라는 게 제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글의 궁극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5번처럼 일상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일상적인 거 말고 진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한 거. 완전히 반대로 쓴 거죠. 5번은. 반어가 제시돼 버렸기 때문에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청준의 새와 나무만 하나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새와 나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그 줄거리를 파악을 못하는 학생이 많고 특히 238번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중심으로 줄거리 파악하세요. 자, 3분 후에 만납시다. 지구온난화가 아주 큰일이네. 자, 같이 얘기해 봅시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처음에 한 글자 나와야 되잖아요. 보니까 몇 인칭인 것 같아? 3인칭이죠. 자, 또 누구 나와요? 또 누구 나와요? 뭐 주인 사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과수원 주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랑 누가 대화를 하나요? 그하고 주인, 수림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대사가 뭐예요? 눈치 보기가 귀찮아서라더라고. 이게 누구 대사요? 주인 사내의 대사인데 그 뒤에는 다 그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끝까지 계속 가는 거야. 대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가 도시가 싫어가지고 이 시골로 찾아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좋아요. 시장이는 왜 대화에 참여를 안 하죠? 죽었어요? 어디 죽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바보. 죽었거든요. 거기 기억 시장이란 말을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시장이는 정말로 그 폐과수원 같은 사내 수원에 수림해서 그의 피곤기를 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시장이가 생전에 그 집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는 죽었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시장이하고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 사람도 도시가 싫어가지고 온 거 나랑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38번 정답이 4번인 이유가 뭐가 틀린 거예요? 주인 사내의 바람이 아니고 시장이의 바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1번까지 우리가 숙제였는데 241번 그 시 있잖아. 강 건너간 노래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좀 짚어줄게. 그 11월이 섣달이에요. 섣달이라는 단어가 11월이에요. 보름께의 달 밝은 밤인데 앞에 내 강에 쨍쨍 얼음이 쪼여 올라오던 밤이에요. 그 쨍쨍은 청각이에요. 얼음이 얼면 물보다 부피가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밀어 올리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한다고. 얼음길이 그 소리가 난다고.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다.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그럼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 또는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 건너? 이육선에 일제시대라고? 강 건너 가고 싶어 한다고? 아, 간도라든지 만주 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강 건너 하늘 끝에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사막이라고 표현했잖아. 부정이잖아. 그지? 물론 사막이 긍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정이죠.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요. 그러면 거기가 살기는 힘들 곳이긴 하지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더 거지 같으니까. 다음 3년.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끊어. 이거는 가게 된 이유죠. 못 잊을 계집애가 누구야? 누구야? 아무나 얘기해봐. 누굴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아, 조국 왜 그렇게까지 가요? 계집애라는데. 엄마? 엄마한테 누가 계집애라고 해요? 못 잊을 계집애인데. 동생일 뭐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일 수도 있잖아. 근데 걔가 뭐가 없다고요? 여기서 너무 힘들대요. 집도 없고 살 데도 없대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싶대. 그러니까 모든 시는 사실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 가기는 갔지만은 진짜로 간도를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저 밑에 보면은 한 가락은 여기에 두고 또 한 가락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갔다기보다는 가고 싶은 소망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기는 갔지만 그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뭐야?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가 현재야 과거야 미래 뭐야? 미래형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아직 안 갔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떨어져서 타서 죽는 게 뭐야? 바로 위에 줄 아이씨 이상한 얘기잖아. 계집애가 타서 왜 죽어? 바로 어린 날개가 지치면 타서 죽는다 그랬잖아. 뭐가 어린 날개가 다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야. 어린 날개는 뭐의 날개야? 올라가 빨리. 내가 물어보면 다 위로 올라가. 제비같이 날아간 노래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꺾여서 거기서 정착하지 못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곳은 힘든 곳이니까 가서 제대로 못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다음.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있고 눈물 먹은 별들은 조문 온다 그랬잖아. 왜? 왜 조문 와? 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별들은 나를 조문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다음.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는 이건 뭔지 알겠지? 회상이잖아. 밤이 되면 옛날 회상이 나는 거 아니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한 가락은 내 마음 한쪽은 여기 있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또 한쪽은 저쪽 가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가봤자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됐죠? 문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80번까지 풀어봅니다. 자, 요 교재는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280번까지.